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학교에 잘 입학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MBA 말고 MS나 PhD 지원 계획이신 분은 없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MBA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자, 내가 지원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우선은 이게 내가 내야 되는 서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얘기를 드려보면 크게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얘가 일단 뽑아놨을 때 클래스를 같이 좀 해나갈 만큼의 학습 능력이 있는지. 근데 MBA는 조금 다른 게 이게 공부가 메인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건 맞지만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꼭 점수가 합격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약간의 물관리 비슷한 느낌처럼 대충의 이 정도 학교를 가려면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의 점수는 좀 필요하다 정도, 약간 입장권을 구입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 포커스 에디션이 시작해서 지원자가 많지 않다 보니 작년까지 기준은 대부분 오리지널로 지원했으니까 기존 GMAT 성적 기준으로 현재 10위권 이내 학교들의 합격생의 GMAT 평균 성적이 730점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를 만약에 타겟한다면 그 정도 일단 GMAT 점수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20위권 정도 학교들이 한 700점에서 700점 초반 정도가 합격생의 GMAT 평균 성적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한 30위권 정도가 600대 후반 정도의 합격생의 GMAT 평균 성적이 나와요. 얘기 드린 거는 이건 평균이라는 얘기인 거고, 당연히 더 높은 점수거나 더 낮은 점수의 합격생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그 정도 점수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꼭 GMAT이 전부는 아닌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 능력이 혹시나 약간 GMAT 점수가 모자라다면 토플 또는 GPA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 GPA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의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 4.0 환산했을 때 3.5, 3.4 요 정도예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저거더라고요. 제일 웃긴 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건데 걱정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드미션을 결정하는 모든 팩터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팩터가 GPA예요. 이게 경력이 짧은 지원자들은 모르겠지만 경력이 긴 지원자들은 나의 10년 전 혹은 10몇 년 전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를 캐치한다는 게 조금은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2점대 후반 정도까지도 합격생이 나오는 케이스가 꽤 많아서 특별히 저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보면 4.0 환산했을 때 3.0이 안 되는 케이스는 조금 별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세이 쓸 때 내가 왜 학점이 낮은지를 조금 설명하는 글을 쓴다든지, 혹은 다른 GMAT 성적 혹은 아니면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좀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그래도 좀 그런 뭐랄까 좀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아요. 토플과 IELTS 스코어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미니멈을 요구해요. 대부분이 토플 같은 경우는 100점이 미니멈이고요. IELTS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미니멈인 거고, 하버드는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시해놨어요. 토플 점수 less than 109는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 정도 하버드급인 M7 정도 지원이 타겟이면 그래도 110점은 토플 정석으로 넘기시기를 권해드리고, 거기에 IELTS로는 7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점수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토플과 IELTS 같은 경우는 굳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웨이버를 꽤 많이 해줍니다. 그 웨이버 기준은 내가 4년제 대학을 전부 영어로 수업하는 곳을 다녔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거나, 혹은 대학원 2년 과정을 해외에서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다녔다라는 거를 입증하실 수 있으면 이 두 개의 시험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고 얘기 드렸듯이 GMAT 성적은 그 정도가 평균 점수고, 이게 토플과 IELTS는 유효 기간이 2년이고요. GMAT 성적은 유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이드를 드리는 게 토플 또는 IELTS는 얘기 드린 것처럼 미니멈이다 보니까 아주 잘 보는 게 조금 그 미니멈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더 많이 넘겼니 적게 넘겼니를 가지고 크게 영향을 주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GMAT 점수는 조금 더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측면이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점수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레인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단 GMAT 공부 먼저 시작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군이 정해지면
그 학교군에 맞는 지원 준비하면서 동시에 토플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미니멈 넘기는 정도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스케줄링이 되고 그게 아마 시간 관리에도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면 좀 뭐 시험 준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시험 스코어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밑에 사항들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매니저로서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 건지를 조금 이제 프로브를 하셔야 될 거고 레주메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이력서인데 거의 모든 학교들이 한 장짜리 이력서 요구하고 저희가 가이드 드릴 때 저게 제일 중요한 서류라고 얘기 드려요. 이게 나는 지원하는 거지만 어드미션 커미티 입장에서 보면 지원자들마다 패키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는 서류들을 싹 모아가지고 내 이름이 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지원자 처리 쭉 있으면 내 패키지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첫 페이지가 이력서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한 장 안에 나의 히스토리 및 나의 학업 능력 및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드컴 일단 빨리 전체 정보를 캐치하기가 제일 좋아서 그게 제일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한 페이지 안에 내 스토리를 최대한 좀 풍요롭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저희가 그 가이드 드릴 때 보면 좀 제일 이력서를 잘못 써오시는 분들이 이력서를 가장 많이 썼던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셨던 분들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써본 분들은 회사를 들어갈 때 쓰는 이력서를 써오세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회사를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나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학교를 가서는 그 일을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이력서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통해서 왓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지를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 계약을 따냈다, 뭐 어떤 일을 성취시켰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어떤 창의력이 있는지, 어떤 분석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빌리티들이 녹아나도록 사실 이력서를 쓰셔야 나의 어떻게 보면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 결론에 너무 포커스하는 글을 써오면 케이스는 알겠지만 이 지원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캐치가 안 되면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나 회사 이력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너무 업무에 포커스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물론 나중에는 일을 하는 거지만 학교를 가 있는 2년 동안은 클래스를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드컴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얘가 똑똑한 애냐도 있지만 애들하고 얼마나 참 재밌게 지낼 건지 얘가 클래스에 얼마나 다채로움을 가져올 건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의 취미생활 혹은 나의 어떤 그런 사회적 봉사활동 여러 가지 퍼스널한 스토리들도 좀 풍부하게 담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정리하실 때 또 너무 재미없게 뭐 취미, 뭐 골프, 뭐 음악 이렇게 쓰지 말고 살짝 뭔가를 좀 넣어서 읽는 사람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마음은 싱글이지만 늘 90대인 골퍼라든지 그러니까 여행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담는다든지 그러니까 음식도 그냥 나는 음식 좋아해요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왜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을 담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거의 모든 인터뷰가 그 이력서 한 장 들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뷰어가 뭔가 나에게 물어볼 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 장 페이지에 담으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에세이는 학교들마다 질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학교들마다 질문들이 있는 편이고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에세이 질문은 저거예요. MBA 외우는 건데 YMBA. 뭐 학생들이 가장 준비가 안 돼 있는 질문도 그거예요. YMBA. 미치겠어요. 저희도 뭐냐면 다들 MBA 가겠다고 오시는데 점수 받고 나서 왜 가려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이게 하고 싶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게 좋아서가 아니고 이게 싫어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못 다니겠어요. 일단 가고 싶어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왜 가야 하는지를 설득을 못 시키는데 이게 여러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매 준비하시면서도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게
대부분이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물어보면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세요. 근데 이게 좋은 에세이는요,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걔네가 나를 뽑아줘야 되는 이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뭐 금융기관에 있는데 컨설팅을 하고 싶어. 저는 컨설팅 하려고 갑니다. 그냥은 전환이 안 돼갖고 MBA 가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가야 하는 이유지. 근데 그 학교에는 컨설팅 하고 싶어요라고 온 애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딴 애들이 아니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는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써야 되면 나는 컨설팅이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는 컨설팅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애들이 뭘 못하고 있고 난 거기서 뭘 바꿀 수 있고 내 비전을 충분히 설득시켜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하는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야, 얘를 뽑는 게 제일 재밌겠다, 제일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만들어줘야 내 에세이가 좀 빛을 발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내가 하고 싶어해서만 얘기하지 걔네한테 뽑아줘야 되는 이유가 그 뎁스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단기간에 사실 생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 GMAT 준비하시면서 좀 계속 꾸준히 내가 정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분야가 좀 나에게 더 어울릴 건지 같은 것들을 틈틈이 고민하시면 좋을 거고, 그러다 보니 에세이를 커리어 체인지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말한 대로 내가 현재 뱅킹인데 컨설팅 하고 싶어.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현재 하는 애들 이상으로 내가 그 업계를 잘 알거나 거기 뭔가 비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업이 너무 싫어서 가지만 현업을 내가 더 잘하려고 MBA를 갑니다라고 쓰는 케이스가 제일 많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이 딴 거 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조금은 좀 현실적으로 일단 입학 확률을 높이려면 현재 내 커리어 내에서 뭔가 좀 비저너리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좀 뭐랄까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 좀 비전을 그리기도 좀 가장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런 골 에세이를 좀 서포트하기 위한 뭐 리더십을 보여주는 에세이라든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에세이 질문들 같은 것들이 추가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보통 한 3문제 정도 그 에세이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거고, 요게 또 모든 글이 여기까지는 내 보이스로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얘가 한 얘기가 맞는지, 얘가 정말 그런 애가 맞는지를 추천서를 또 통해서 잠깐 검증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2사람의 추천인을 요구하고요. 일부 학교들이 1명을 받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고요. 추천인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대부분 너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너의 바로 위에 보스한테 받아오면 제일 좋겠어. 이게 1번. 그리고 제한 조건 2번이 제발 교수는 받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2번. 너 사업할 건데 교수가 웬 말이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굳이 교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는 내 일을 하는 거랑 연관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그냥 정말 내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 받는 케이스는 학교에서 이런 싫어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레벨이 높은 사람보다는 진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추천서를 권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천서도 그냥 하나 띡 받아가지고 모든 학교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서 안에도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학교마다 달라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갖고 한 학교당 보통 적으면 3질문, 많으면 한 6, 7질문에 대한 답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조금 쓰기가 어려워서 같이 일해 보시는 분들에게 받기를 권하고, 요새 약간 조금 이상한 트렌드가 생긴 거는 이게 기존까지는 없었었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너 추천인 누구 할 거야? 라는 거에 이 사람이 우리 학교 과정을 나왔니? 를 묻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얼마큼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는 그래도 요만큼은 조금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 포인트는 있어서 무리해서 뭔가 찾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풀 안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께 받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마 많이 큰 차이가 사실 없을 거긴 하긴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아무래도 그 추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 어플리케이션 쓰면 첫 번째 페이지가 추천인 입력 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천인 직급, 뭐 주소, 이메일을 쓰면 학교에서 추천인에게 이메일이 날아가요. 그래서 추천인이 그 이메일을 열면 거기 링크가 클릭하게 돼 있고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질문들 밑에 쭉 이제 추천서를 넣고 서브밋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기 드린 대로 한 학교당 한 3개나 4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 내가 학교를 하나만 낼 것도 아니고 4개, 5개씩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되면 추천인이 막 거의 영문으로 20문제 이상에 대한 장문의 글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보통은 추천인이 이메일을 받아서 그거를 나에게 그대로 포워드 해주고 내가 열고 들어가서 내가 다 기입해서 내가 샌드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입만 해놓고 저장시켜 놓으면 추천인이 한번 읽어보고 잘 썼구나 내가 여기만 고쳐서 낼게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샌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가장 좀 흔한데 제일 조심할 거는 본인이 보내셔도 관계는 없는데 IP는 구분하셔야 돼요. 내 패키지를 지원하는 PC IP와 그 다음에 추천서를 제출했던 PC IP가 동일해가지고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 오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된 건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작업하실 분들은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지금 진행한 것 중에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네. 디퍼드 M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천서는 교사 받으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통 그때는 저희가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교수님 하나랑 그 다음에 인터넷 회사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4개를 보통 추천드려요. 추천서를 없이는 지원이 안 돼요. 예, 추천서는 다 내야 돼요. 추천서 없이 지원하는 학교는 없어요. 대신에 저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패키지를 낼 때까지는 추천서 없이 내는데 내놓고 나서 제출을 해야만 추천인에게 질문이 날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추천서 없이 지원하는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알만한 학교들 중에서는 없어요. 물론 뭐 밑에 학교들은 모르겠는데 아예. 슈퍼바이저가 아니고 사수나 선배 정도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회사 스폰서면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 지원자인데 나 MBA 지원한다고 회사에 까가지고 상사가 알았는데 그나마 내가 붙으면 다행인데 떨어지고 이러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밝히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저 에세이 질문 중에 모든 학교들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 옵셔널 퀘션이에요. 여기에 네가 뭐든 좀 변명할 거 있으면 쓰라는 질문이 꼭 있거든요. 거기에 야 나는 회사에 밝히기가 되게 난감해. 그래서 우리 상사한테 못 받고 선배한테 받았어. 혹은 우리 팀에서 못 받고 이전 회사에서 받았어. 이렇게 기입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은 뭐 편법일 수 있긴 한데 걔네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어떤 직급인지를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직급 체계 자체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내 동료를 약간 내 선배인 거나 내 상사인 것처럼 해서 지원해서 추천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오늘 촬영 중인데 나쁜 건 많이 알려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거 얘기되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합니다. 내용은. 임원이나 뭐 위에 직급 높으신 분들한테 받는 게 걔네 학교 얘기는 절대 유리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거 말고 근데 그런 분하고 내가 직접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쓸거리가 풍부하면 나쁠 건 없겠지만 단지 직급만 가지고는 뭔가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긴 해요. 네. 여기까지 뭐 충분히 이따 또 한번 질문 시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거랑 나머지 기타 서류들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될 거고 의외로 학교가 내 얘기를 많이 믿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보다 서류 제출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재직 증명서라든지 납세 증명서 같은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진짜 오피셜리 나가야 되는 서류는 졸업하고 학점 요 정도만 내가 오피셜리 보내는 거고 당연히 점수들 GMAT하고 토플 점수는 그냥 바로 보내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를 믿어줘요.
것들이. 대신에 내가 합격을 하고 나면 뭐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8, 90% 학교들이 붙고 나면 체크는 해요. 근데 그 체크도 서류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내가 붙고 나면 학교에서 너 이제 붙었으니까 이제 네가 했던 것들이 정말 팩트가 맞는지를 검증을 좀 해야 되니 너희 회사 인사팀 연락처, 너의 추천인 연락처, 혹시 중간에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으면 우리 좀 알려줘. 그럼 걔네가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 직원이 있는 게 맞는지, 얘가 연봉 이렇게 받은 게 맞는지, 요 업무한 게 맞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요. 그리고 추천인에게도 당신이 추천한 게 맞는지 정도 체크를 하니까 뭐 그 정도만 내가 만약에 대비할 수 있으시면 조금 뭔가 좀 가공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보다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또 많냐면 자꾸 제가 선 넘는 걸 넘어가는 중인데 그 학교에 6개월 이상의 갭이 있으면 꼭 설명을 하라 라고 보통 돼 있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갭이 있는 케이스가 잘 없겠지만 이런 경우들 뭐 내가 GMAT 준비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만약에 준비했어. 혹은 회사를 그냥 그만둔 김에 유학 갈까 싶어가지고 유학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공백 기간 6개월이 넘었어. 그러면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히 설명할 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시험 준비 때문에 쉬었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굳이 뭔가 구차하게 설명하기가 싫으신 경우들에 뭐 우리 아버지 회사를 다닌 것처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아는 지인 회사를 다닌 것처럼 한다든지 혹은 내가 회사를 만든 것처럼 사실 해도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만 좀 대비가 돼 있으면 좋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지원을 끝내시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MBA는 모든 학교들에서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나면 얘네가 서류 체크해서 누구 인터뷰를 줄지 결정해야 되니까 보통 그 서류 체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짧은 거는 절 짧게 나올 때도 있긴 한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텀을 주고 인터뷰가 나갈 거고, 인터뷰도 너 대상자가 됐으니까 내일 하자가 아니라 노티스를 주면서 최소한 한 2주 이상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인터뷰 같은 경우도 뭐 미리부터 준비한다기보다는 일단 노티스 받고 나서 준비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그 인터뷰 준비가 사실 인터뷰 때 되는 게 아니고 에세이를 쓰다 보면 인터뷰에서 대답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돼요. 저 인터뷰 같은 케이스도 학교들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한데 블라인드된 곳이 일단 제일 많아요. 뭔 얘기냐면 에세이를 보는 사람과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아예 정보 교류가 안 되어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인터뷰를 들어올 때 지원자 정보를 모르고 들어오는. 그러면 이런 인터뷰가 제일 많고, 그런 경우들은 정말 좀 뻔한 질문 드릴 때가 많겠죠. 또 너 왜 오는 거니? 뭐 너 어떤 게 있니? 리더십 혹은 뭐 성취 이런 케이스 묻는 에세이 썼던 얘기들을 좀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 또 뭐 하버드나 일부 학교들은 전부 다 보고 들어와요. 싹 보고 들어오면 훨씬 인터뷰가 좀 뎁스 있어져요. 그러니까 뭘 했니가 아니고 왜 이렇게 했니? 그때 왜 저렇게 안 했니? 같은 그 레주메 안에 있는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그 안에 미닝을 묻는 케이스가 좀 많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학교들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현재 전체 인터뷰를 다 하는 학교는 켈로그가 거의 유일하고요. 라운드 1에 한해서는 일부 학교들이 지원자 대상으로 전체 다 인터뷰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라운드 1은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인터뷰할 수는 좀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점수랑 조금 부족한데 내가 누구 만나서 영어로 썰 풀면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학교들 조금 타겟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라운드 1에 100% 인터뷰를 준 학교들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학교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인터뷰 진행 이따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보통은 요새는 줌으로 좀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 한국에 있는 동문들하고 하는 케이스도 꽤 있고요. 한국이 꽤 큰 시장이다 보니까 어드미션 커미티 한국에 들어와서 1대1로 실제 오프라인 미팅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구비가 돼서 지원을 하시면 나중에 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면 이게 어떤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이번에는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우선 그 밑에 줄 보시면 MBA 기준으로 9월 학기에 시작하는 과정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거의 모든 학교들이 3번 혹은 4번에 나눠서 선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라운드 1이 보통 9월 또는 10월 달에 데드라인이 있고요. 라운드 2가 1월과 2월 정도가 데드라인이고 라운드 3가 보통 3월과 4월 정도의 데드라인이 있는 셈인데 같은 학교에 2번 지원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라운드 1에 떨어졌으면 똑같은 학교를 라운드 2는 지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중복 지원은 가능하니까 라운드 1에 내가 A 학교를 붙었을 때 라운드 2에 B 학교를 지원하시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선발 인원이 보통 제일 많은 라운드는 라운드 2예요. 대신에 입학 확률이 가장 높은 라운드는 당연히 라운드 1이에요. 왜냐하면 선발 인원은 라운드 2보다 살짝 적을지라도 지원자 풀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확률상은 라운드 1이 유리한 편이고 저희 올해 지금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리더스에서 뭐 당연히 저희가 GMAT도 제일 잘하지만 SA 컨설팅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인데 저희 올해 저희랑 SA 작업해서 지원하신 분이 50분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라운드 1에 지원하신 지원자분들 중에 60%, 68% 정도가 합격이 아니고 장학금 받고 합격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장학금 누계가 16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올해만. 그러니까 50분 정도 되니까 인당 평균 3만 불 정도 장학금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MBA 치고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라운드 1 쪽에 이 지원자 풀이 작다 보니 이게 학교가 학생 선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커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뷰 하나 하려고 해도 막 날라와서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드니까 일단 하나 뽑으면 얘가 딴 데 간다고 빠져가지고 그걸 또 메이크업 하려면 또 뽑아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시간적 여러 가지 비용이 아깝다 보니 빨리 뽑은 애들은 딴 데 못 도망가게 하려고 장학금을 주는 확률이 꽤 높은 편이라서 특히나 내가 좀 장학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운드 1을 좀 포커스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들 너무 좋은 학교를 가는 건 맞겠지만 보통은 내 성적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대충 이게 정해져 있겠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가야 되나 싶은 학교. 이렇게 좀 레인지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여기는 꼭 라운드 1에 지원을 여기도 가능하면 라운드 1에 지원을 그리고 여기도 그럼 다 내란 얘기인 건 이런 얘기긴 한데 꼭 좀 지원을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일단 확률이 높은 라운드이기도 하고 저렇게 돼야 내가 에세이가 좀 잘 써져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야 그리고 얘는 그 지원도 지원인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에세이를 쓰시겠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처음으로 뭔가 글을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나중에 한 달 혹은 한 달 반이 지나서 보면 뭔가 허점이 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스토리를 내가 써서 내면 이게 진짜 얘가 이걸 재밌어 하는지 혹은 나는 별 재미없는 거라고 썼는데 의외로 얘한테 빵 터지는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인터뷰를 해보면 와 얘가 내 얘기 중에 이걸 정말 재밌어 하는구나 같은 걸 느끼면 그런 사항들을 그 다음 지원할 때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내가 글이 부족해도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높은 학교는 나중에 붙고 안 가도 되니까 꼭 좀 패키지에 넣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 학교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만약에 이게 어드미션이 나면 그 다음 라운드에 학교를 지원하실 때 이 밑에 학교들은 사실 아예 내가 볼 필요가 없게 되니까 조금 그런 장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통 저희 권해드리는 게 라운드 1에서 한 3개나 4개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또 라운드 2에서 한 2-3개 정도 추가 정도 지원하는 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개나 8개 정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학교 지원 개수로는.
서드 라운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식의 진행이에요. 라운드 1에 지원을 하시면 디시전이 3개가 나와요. 너 붙었어. 제일 좋은 사인이겠죠? 너 떨어졌어. D. 가장 나쁜 사인일 거고요. 근데 제일 힘든 사인이 하나 있어요. 너 좀 기다려봐. 웨이팅. 여기 웨이리스트에 올라가면 얘네들은 2라운드 지원자랑 같이 비교해요. 그럼 또 여기서 너 붙었어. 너 떨어졌어. 너 또 기다려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얘는 3라운드 지원자랑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MBA는 중복 합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서너 개씩 학교를 이제 붙게 되면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요 서드 라운드의 역할이 그렇게 해서 빈자리가 생기는 걸 좀 메이크업하는 정도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위의 학교들은 좀 무빙이 적어서 그렇게 좀 빠져나가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좀 슬롯이 없는 편이고 의외로 랭킹이 한 30위권이나 40위권 정도 학교들은 의외로 찬스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 기회가 없거든 아예. 얘는 정원은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1라운드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들도 이때 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면 그렇게 좀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금 위의 학교들에서 쉽지 않은 케이스인 거다라는 거 이해를 좀 드릴 거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7개나 8개 정도 지원이 되려면 타임라인이 솔직히는 GMAT 성적이 라운드 1 기준으로는 6월까지는 나와야 돼요 사실. 이게 지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얘기 드렸죠. 한 학교 지원하려면 에세이가 한 3문제, 4문제. 근데 추천서도 보통 내가 써야 된다고. 그럼 추천서 2사람 또 하나당 에세이 추천서 안에도 질문이 한 3개나 4개. 그러니까 한 학교를 지원하려면 내가 써야 되는 글이 질문만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그거 2개나 3개 정도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치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글 하나씩 써도 1달 반 정도 걸려요 사실. 근데 아이디어 짜야지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에세이를 써야 될 때 들어가는 시간이 한 2달, 2달 반 정도는 좀 그래도 투입이 돼야 한 서너 개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거다 보니 9월 달에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한 7, 8 혹은 6월 중순 정도부터는 좀 에세이가 시작이 돼야 좀 여유롭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나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조금 기간이 7월 혹은 8월로 미뤄지면 좀 타이트하게 라운드 1이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라운드 2를 노리시는 게 방법일 거고 그래서 제가 또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한 이게 6월 정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5월까지는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나머지 사항들, 스코어들 특히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놓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올해 장학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학교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야 점수는 팩터들 중에 하나야 그냥. 점수가 좀 낮아도 나머지로 커버돼요.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장학금 나온 거 보면 확실히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장학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건 부정 못하는 또 팩트긴 하니까 내가 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토플은 굳이 많은 고득점 필요 없어요. 그냥 미니멈이기 때문에 넘기시면 끝나겠지만 GMAT 점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런 건 또 체크해보면 좋을 거고 매 시즌마다 그 입학 요강 자체가 보통 5월 말 또는 6월 초 정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올해 1라운드 데드라인이 언젠지 올해 에세이 질문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그때 좀 나오니까 저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홈페이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니까 뭐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리더스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일정 관련해서도 추가로 네. 편입하는 경우 있었어요. 아니요. 이건 이게 재지원인 셈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편법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것처럼 해서 지원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편집은 아닌 거죠.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케이스. 지원할 때 혹시 영주권자가 좀 유리한? 영주권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리고 걔네 기준도 되게 모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표는 나오긴 하는데 이게 도메스틱이나 인터내셔널 구분하는 거 있어서 누가 봐도 뭐 그냥 그 찡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자랐거나 커리어 쌓아온 곳이 만약에 외국이면 약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좀 있고요.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장학금은 지금 몇 점 정도 되는 그건 없어요. 장학금에 대한 뭐 점수 기준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닌데 저 이따 뒤에 표 붙여놓긴 했는데 올해 스탠포드 전액 장학금 받으셨던 분은 770 지메스코. 미시건에서 전액 플러스 2만 받은 친구는 760. 740점으로 콜롬비아 전액 받은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한 10위권 내 기준으로는 한 700고 중반 정도대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요 일정을 저기 9월 달에 시작하는 학기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뭐 인시아드처럼 혹은 유럽 학교들처럼 1월 달에 시작하는 또 과정이 있는 곳들은 또 그것 따라서 데드라인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혹시 그 관심 있는 학교들 있으시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세히 그 부분들은 안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